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죠. 2015년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예, 저기 노원구에서 오셨죠? 아, 강북구. 예, 강북구. 어제 저기 민 소장님 사모님 연락 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2015년인데 경매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처음 하시나요? 아, 교육으로요? 일단 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뭐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이하성입니다. 현재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예전에 땄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현업을 한 7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앞에 계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처럼 경매 교육을 좀 받아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샘플 강의를 좀 몇 개 들었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이게 민사 집행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 같은 경우는 민법으로 진행되는데 별 차이는 없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 돈 버는 거하고 별로 느낌이 틀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강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가 한 3, 4년 전이었고 요즘에는 실전 경매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경매 낙찰 받고 명도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담을 책으로 내신 분들도 많지만 강의를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이름을 쓴 건 저는 이하성인데 경매 교육을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교육을 포기하고요. 아예 회사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제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는 겸업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아는 지인 소개로 해서 공인중개사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중개업을 하고는 있지만 주업은 아니고요. 주업은 이제 경매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건 뭐냐면 필드에서 있다 보니까 교육을 2년, 3년 받는 분보다는 실전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치게 되면 목표 의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저거를 뭐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는. 근데 이 경매 교육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교육으로 끝나는 거는 그냥 듣고 앞에서 뭐 저런갑다, 이런갑다 얘기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서 필드로 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교육을 받아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 뭐 법대 나오신 분들이 잘해요. 저는 법대 나오지 않고 공대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교재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법적인 걸 아예 배제하고 경매를 참여할 수는 없어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경매는 꼭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사람 입장은 아니에요. 경매를 당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입장도 있고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도 있어요. 각기 다른 입장차가 있지만은 절차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 돈을 받으라고 권리신고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자로서 권리신고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임차인으로서 배당받는 거, 그 다음에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 잔금을 내는 기간이 언제가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필드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교육받는 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언제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다 합니까? 그러면 민사집행법 뭐 200 몇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인 거를 1조부터 200 몇 조까지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매할 때는 절차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경매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법무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사 시험도 있겠지만 그 관련된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를 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
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표제부는 뭐고 갑구는 뭐고 을구는 뭐고 그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경매가 꼭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준부동산, 유체동산 이거 하지만 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거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 따신 분들이 상당히 유리한 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12월에도 맛배기 강의를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업을 하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주택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종로 상가에서 빌딩 상가만은 상가 전문만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아버지 때부터 있던 걸 받아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 빌라, 뭐 다가구, 아파트 이런 게 있고 상가 같은 경우, 빌딩 같은 경우 좀 틀리잖아요. 중개 수수료도 틀리지만 권리관계가 중개에서는 하이 클래스예요. 상당히 복잡해요. 단순히 뭐 식당이니까 뭐 A 식당에서 B 식당 뭐 임차인들이 그냥 바뀌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당 했던 게 뭐 고시원으로 용도가 바뀔 수 있는지 룸사롱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용도 변환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정화구역인지 상대 정화구역인지 따라서 취득할 이제 획득할 수 있는 허가권 그다음에 이제 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틀려요. 주택에 비해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자격증 따기 전부터 하고 자격증 따서도 한 3년 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취득하는 공부에 있어서 별로 써먹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등기부등본 당연히 봐야 되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봐야겠죠. 건축물 대장 봐야겠죠. 뭐 이제 뭐 대면 개별 공시지가 확인은 정도, 거래 사례 그 정도를 보고 공부는 나머지는 뭐 흥정이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뭐 물건 많은 사람이 왕이죠. 많고 또 손님이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럼 물건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겠죠, 손님이. 그리고 또 흥정을 또 잘해줘야 될 것이고. 사실 흥정의 기술이에요. 빌딩 상가는. 물건 작업하는 게 쉽진 않고. 그다음에 주택 중개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을 다 돌잖아요. 공동 중개망이 있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손님이 하나 딱 뜨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은 손님 떴다 물건 있으면 뿌려라 해서 시간적으로 딱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단적인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 중개하는데 어떤 뭐 손님이 와서 저 2천만 원 깎아주세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200, 300 아주 급하면은 뭐 금매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보면 흥정이에요. 중개는. 등기부 등본 뭐 다시 열람을 하겠죠. 계약 칠 때 잔금 낼 때 그 정도 선이죠. 거기서 무슨 용도 뭐 이런 걸 보진 않죠. 근데 제가 이 경매를 하면서 느낀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공인중개사 과목에 있는 거 이외에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토지 뭐 토지도 있을 거고 공장 뭐 주택 상가 뭐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법 배우면은 토지에서 농지법 배우잖아요. 뭐 산지 전형, 농지 전형, 용적률, 건폐율 뭐뭐뭐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뭐 상위군, 하위군 왔다 갔다 하는 거 허가권. 공법에서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건데 토지 경매 받을 때는 전답, 그다음에 이제 대지, 그다음에 잡종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경매를 받으면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지를 했을 경우에 뭐 건축 행위를 한다던가 전답 과소일 때는 진짜 경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말 농장을 한다던가 뭐 잡종지를 해가지고 뭐 지목은 잡종지지만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주차장 수익을 낸다던가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토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실제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지목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사전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린벨트에 건축행위 할 수 없잖아요. 뭐 계집밖에 못 짓는데 그런 거조차도 식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낙찰을 받아놓고 집을 지으려고 생각한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옵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교 앞에 뭐 대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근방에 200m 내에 있는데 여기에 대지가 어떻게 하나 나왔는데 여기다가 뭐 근린 상가를 하나 짓고 뭐 지하에는 룸사롱을 하고 뭐뭐뭐 이렇게 요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300m 안에는 절대 정화구역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 대지에서 건축 행위를 해서 근린상가 내에서 임차인을 넣을 수 있는 군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이 토지하고 바운더리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공법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용적률, 건폐율, 뭐 지목 어쩌고 저쩌고 외웠는데 중개업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사실. 예. 룸사롱 자리는 그냥 룸사롱 자리 그냥 허가증 양도양수 받아서 임차인 바꿔주면 돼요. 생으로 이제 허가 내려면 이제 해당 만약에 종로명 종로구청 가가지고 이제 뭐 위생과나 환경과나 위생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다음에 소방과 물어봐서 가능한지 미리 사전에 알아보겠지만은 경매에선 낙찰받고 토지를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공부는 우리가 그때 다시 공법책을 떠들어 보는 게 아니고 해당 관련 지자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공장이 이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제한 지역 전이든 후든 간에 현재 공장으로 버젓이 이제 설립이 돼 있으면은 낙찰 받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토지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토지를 받았는데 이 땅을 낙찰을 받고 내가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고 사실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공장 설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땅을 낙찰받아서 내가 공장을 설립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이 돼야지 이 땅에서 설립이 되는지를 관련 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법을 아는 게 우리가 책을 보고 법전을 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을 관할하는 만약에 뭐 가평이면 가평군청이 있잖아요. 여기서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조건부로 가능한지 바로 가능한지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공장 관련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택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뭐 다가구, 빌라, 뭐 연립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주택은 별거 없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용도가 중요하죠. 용도. 아까 말씀드린 얘기랑 중복되는 얘기인데 내가 구분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분양 건물 101호 같은 경우 1층 뭐 1층에 101호부터 110호까지 있는데 101호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할 때 실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용도로 낙찰을 받아서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직업군 허가가 가능한데 상가 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 좀 드문데 예를 부동산 중개업소로 할게요. 분양상가 1층 뭐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요즘 분양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타다닥 분양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 이렇게 상가 규약 내에서 터치를 안 하는데 그래도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분양하는 시행사와 관계된 사람이 많았어요. 중개업 처음에 입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종로 가면 광화문 시대라는 그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는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원하는 허가를 낼 수 있어.
중개업도 그 이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야지 중개업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이중 근린생활시설이고 아무 위법 건축물도 아니니까 당연히 대기업체가 낙찰 받았는데 상가 규약에서 같은 해당 업종 위에 반복되는 건 할 수 없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의외로 아무 생각 안 하고 낙찰 받아놓고 식당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백반집이 있는데 또 다른 백반집을 못 내는 집이 있어요, 진짜. 예, 그건 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상가 내에서 규약이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등등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매를 하시다 보면은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경매 물건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택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보면은 주택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뭐 반지하, 지하 빌라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죠. 소액으로 인천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이렇게 하다가 뭐 단돈 200~300만 원 남으면은 사람 욕심이 생기거든요. 물론 뭐 처음 시작해서 망해버리면은 별로 재미를 못 보면 경매 안 하는데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본 1,000만 원으로 대출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팔고 양도세까지 내는데 한 300만 원이 생겼어요. 3개월 만에. 자기 자본 1,000만 원에 1,000만 원 원금 빼고도 3개월에서 300만 원 벌려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근데 때로는 특수물건이 뭐 1,000만 원은 좀 그렇고 만약에 뭐 5천만 원을 자기 자본 투자했는데 운 좋게 한 6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4개월 만에. 사실 그런 거 한번 맛을 보면요.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저 같아도 저도 중개업이 주업인데 포기하고 경매로 들어선 게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 시장이 과열인지 하강기인가에 따라서 많이 오차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경매는 실주거로 하실 거면은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아니면 상가 아까처럼 구분상가 낙찰 받아서 하시는 건데 그 정도형이면은 깊은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예, 아파트 같은 게 낙찰 받으려면 그거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소양만 있으시면 돼요. 사실 민사집행법 알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이해관계자이거나 채권자하고 채무자면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법원에서 우편이 송달이 와요. 자연스럽게 뭐해라 모르면 전화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실주거 이외에 또 다른 목적 재테크의 일환이잖아요. 재테크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금테크도 있고 뭐 명품 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될 게 내가 경매를 했다고 반드시 이익이 남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을 근다고 하면은 뭐 한 이 정도 말씀드려요. 이 정도. 예. 이제 여기가 실패고 여기가 뭐 성공이라고 치면은 뭐 한 10건을 했다고 치면요. 1년에 10건 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하수들은 처음에 딱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해요. 예.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금전적으로 1,000만 원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뭐 즉시항고나 법정에 휘말려 가지고 보증금 내고 잔금 내고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렇게 돼 버리면은 돈은 날리면은 내가 벌면 되는데 이 법적인 소송 기간 동안 이 머리 아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서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낙찰 받고 항고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현찰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10억을 배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경매는 사실 부동산 기본적으로 경매하실 정도면은 교육받는 거 이해, 일반 필드에서 일반인들이 경매하실 정도면 사실 웬만한 중개업자 머리 위에 있을 정도의 소양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 물건은 건 바이 건이고 케이스마다 다 사례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무슨 뭐 아파트 중개하신 분의 식견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은. 그러면은 뭐 어떤 분은 여기서 실패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억이 있다고 쳤으면은 뭐 한 1억짜리 한번 낙찰 받아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물론 처음에 배팅해서 큰 돈 벌 수 있지만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거는 입찰을 참여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동기부여를 제가 심어드리는 거지 이 강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필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뭐 강의를 들었던 아니면 아는 지인이 경매를 하셨던 어쨌든 간에 남의 말을 듣고 하던 내 판단을 하던 간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실패를 안 하게끔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가시면은 아무리 선수들도요 뭐 야구 선수도 슬럼프가 있지만은 반드시 그냥 본전치기를 하거나 때로는 마이너스 된 경우가 반드시 있어요. 나는 경매 100건 했는데 100건 다 성공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권리 분석 잘하고 현장 조사 잘해도 생각지도 않은 데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금전적으로는 내가 한 3천만 원을 이득을 봤어요. 어쨌든 현찰로 봤는데 이거 회수하는 기간이 3년 걸렸어요. 결론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자하고 시간 대비하면은. 예. 단순히 돈의 수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경매를 할 때 보증금을 내고 잔금을 내잖아요. 잔금을 낼 때 뭐 돈 많은 분은 당연히 뭐 잔금을 현찰로 다 내겠지만 대부분은 융자를 받거든요. 그럼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자 나가야 되는데 이자 돈을 뭐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서 이자를 대부분 상계를 하잖아요. 남는 돈은 주머니에 좀 넣고. 근데 잔금 넣어놓고 뭐 3년 동안 공실이라던가 아니면 잔금 내놓고 이자는 나가고 있는데 뭐 유치권자랑 소송이 걸리든지 아니면 뭐 항고를 한 사람과 문제가 돼가지고 이자는 내고 있는데 수익이 생길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가 3년 만에 잘 돼서 팔았더니 내가 낙찰 받은 것보다 양도소득세 빼고 3천만 원 남았다 하더라도 이자 빼고 못 빼고 어쩌고 하면 뭐 조금만 남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에서는. 그래서 요거 뭐 단적인 예인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또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뭐 1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생각합니다. 10건을 했을 때 큰 돈은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두 건이 벌어줘요. 나머지는요 그냥 뭐 용돈벌이에서 조금 더 여기서 말한 용돈벌이는 몇십만 원 기준은 아니고요. 이제 가격 대비인데 뭐 1억 투자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 500, 7, 800 현실적인 얘기예요. 5억을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 4천 예를 들어서 10억 할 때는 단위가 더 커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배팅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수익은 틀려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식도 개미 있잖아요. 개미. 경매도 요즘 펀드를 많이 합니다. 뭐 부동산 펀드는 많이 아시잖아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뭐 저기 어디야 청계천에 보면은 미래에셋 건물 있어요. YTN 건물. 이제 개미들 투자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배당금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이 1억짜리를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하고 잔금 그러니까 융자 포함해서 1억짜리 낙찰을 받아서 수익 내는 것보다 100억짜리를 한 100명이 들어가는 게 수익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00억짜리를 들어가려면 위험 부담도 분산이 돼서 좋지만 말들이 많아서 또 그렇죠. 팔아야 될 타이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유권 갑구에 기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외 99명. 그러면 언젠가 이제 우리가 100억짜리 낙찰을 받으면 팔아야 되잖아요. 1년 안에 팔던 양도세 때문에 2년 보유하고 팔던 간에 팔아야 되는데 사공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하는 경매 이렇게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하면은
한 5명 정도.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중에 대표가 하나 있어야겠죠. 권한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아무리 이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10명이 모여 있는데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좋아도 돈 앞에서는 또 싸운단 말이에요. 팔고 나서도 난리예요, 나중에. 그때 그걸 왜 팔았냐 이거지. 좀만 더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남았었는데. 그리고 왜 또 그때 안 팔았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경매 낙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